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10월 10일은 황장엽 선생이 별세한 7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황장엽 선생은 잘 아시겠지만 1997년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초를 만든 분이죠. 그때 미국 언론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선언을 기초하고 미국의 독립정신을 정리한 사람이죠. 이것은 토마스 제퍼슨이 영국으로 도망간 것하고 같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초한 사람이 남한으로 왔으니까 그 황장엽 선생은 여기 올 때, 그때가 1997년이고 북한에서는 한참 대기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생각은 북한이 곧 망하겠구나. 남한에 가서 북한을 무너뜨리는 일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편집장으로 있던 월간조선의 김용삼 기자가 이 황장엽 선생이 남한으로 탈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몇 달 전에. 그러나 기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북경에서 우리 대사관으로 들어간 후에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 언론사에 남을 만한 특종이었습니다. 이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온 게 97년, 그리고 98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햇볕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황장엽 선생은 아주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황장엽 선생은 햇볕 정책,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동이 제약이 되었습니다. 그 행동이 제약되어 있는 좌파 정권 10년 동안 저는 이 황 선생하고 마치 어디 비밀 접촉하듯이 만나곤 하면서 그분이 쓴 책을 출판도 했습니다.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황 선생의 행동 범위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황 선생은 뜻을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황 선생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2010년 6월이니까 돌아가시기 4개월 전입니다. 서울 강남 한 사무실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논리학이라는 책인데 그 출판 기념회에 갔더니 저보고 사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회를 했습니다. 그 출판 기념 시작 전에 황 선생을 만났더니 이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나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을 보고 아, 이번에는 김정일이가 오산을 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 공포증이 이렇게 강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부의 한 요인이 나를 찾아와 이야기하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면 몰린 쥐처럼 고양이를 물지 않을까요? 하도 기가 막혀 내가 누가 고양이이고 누가 쥐인가? 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휴전선에서 대북 방송을 하겠다고 하면 저들은 우리도 대남 방송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확성기를 향하여 총을 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고양이이고 누가 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출판 기념회에서 황 선생이 답사를 했는데 그 답사가 아주 비장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 라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여진족 30만 명이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을 정복해가지고 청나라를 세운 사실을 소개하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20명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어른들이 20, 30%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절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답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떠나서 과연 버틸 수 있습니까? 아무리 거리에 자동차가 우글우글해도 사상전에서 지면은 모든 게 끝입니다. 사상전에서 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이분이 항상 강조한 게 경제전에서 이겨도 사상전에서 지면 끝이다. 그래서 보수 세력이 이념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유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해 10월 그해 8월입니다. 돌아가시 2달 전입니다. 황정희 선생이 만나자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경호 경찰이 안내해가지고 들어갔더니 황 선생이 혼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마디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이제부터는 목숨 걸고 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한 세 사람은 황장엽, 저 그리고 김동길 선생이었습니다. 아주 절박했습니다. 북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세 사람이 형제적, 동지적, 전사적 관계로 뭉치자. 뭉쳐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 뭉쳐보자. 이런 생각이 앞서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는 황 선생은 하루에 한 끼밖에 식사를 안 하는 분인데 그날은 상당히 많이 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일성에 대해서 인간적 장점과 함께 치명적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속물이었습니다. 스탈린과 모택동은 악당이었지만 한 구석에는 영웅적 풍모가 있었어요. 가족을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권력을 넘기더니 나중에는 아들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자리에서 김일성이 위민, 백성을 위해야 된다. 위민해야 한다고 연설을 하는데 이를 듣고 있던 김정일이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황 선생, 위민이다 뭡니까? 인민에겐 무섭게 대해야 돼요. 이런 에피소드를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흔히 황장엽 선생은 김일성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숙택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황장엽 선생처럼 김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김일성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인간적인 어떤 느낌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김일성을 속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상의 가혹한 평가가 없는 거죠. 김일성은 속물이었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2001년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월간조선에서 나온 책에서 이렇게 황 선생이 썼습니다. 김일성은 자기 아들의 권력 앞에 아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마지막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정권을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김정일과 함께 수치스러운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의 한 생의 전반부까지도 다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다음 주에 김동일 선생을 만나서 황 선생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동일 선생도 좋다고 했습니다. 열흘 뒤에 우리 김동길 선생 댁에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황 선생은
맹세문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문장은 제가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에 우리 황 선생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맹세문에 형제적, 동지적, 전사적 관계로 뭉친다는 말을 꼭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전사적이란 말이 조금 과격한 것 같아서 저는 참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해 9월 초입니다. 김동길 선생 댁에서 우리 세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필자가 내어놓은 초안은 이러하였습니다. 서약, 한반도의 수구 반동 세력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인류국가를 건설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다. 우리 세 사람은 진실, 정의,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지적, 형제적 관계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했더니 황 선생이 고치자고 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죽을 것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죽을 것을. 저는 함께 죽는다는 것까지 맹세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방향으로 고쳤습니다. 그해 10월 2일 날 김동길 선생 댁에서 82회 생신 축하 모임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 천막을 쳐놓고 냉면 빈대떡을 내어놓았는데 황장엽 선생도 참석했습니다. 필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간 동지적, 형제적 관계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죽을 것을 다짐한다는 그 서약문 초안을 봉투를 넣어서 황 선생에게 드렸더니 곧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승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10월 10일 그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황장엽 선생은 지금 아마 저승에서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 황장엽 선생의 제자들이 대전 현충원에서 추도식을 하면서 황장엽 선생님 깊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절규하듯이 추도사를 읽었다고 합니다. 황장엽 선생은 지옥을 본 사람입니다. 지옥을 본 사람이 천국의 고마움을 압니다. 세계 역사 지성사에서 황장엽 선생과 같은 분들이, 귀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옥을 본 사람이 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지옥이 어떤 곳이다, 천국이 얼마나 고마운 곳이다 하는 것을 전해주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 같은 사람이죠. 그분은 소련을 여행을 하고 1930년대 하고 나서 공산주의 비판하는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아스 퀘스텔러라는 사람도 있죠. 그분도 소련을 여행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반공주의자로 돌아와서 백주의 암흑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써서 스탈린의 무자비한 숙청 재판을 폭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지 오웰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자였다가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실상을 본 다음에는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카탈루니아 송가, 동물농장 1984. 바로 황장엽 선생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공산주의의 핵심에 있으면서 바로 그 주체사상을 만들어낸 분이 계급투쟁론이야말로 만학의 근원이다. 계급투쟁론이야말로 만학의 근원이다. 계급투쟁론은 필연적으로 수령 독재주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발견하고 남한으로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말은 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약한 표현이죠. 그분이 여기 오고 나서 그 부인, 따님,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북한이 아들은 살려가지고 황정엽 선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호소하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황 선생한테 직접 듣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분은 자신의 목숨만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다 버린 다음에 그걸 통해서 북한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폭로했습니다. 그 악마성의 폭로 중에 핵심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이 계급투쟁론의 변형인 민중민주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고, 이 정권 안에도 상당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여러 차례 전대협 주사파 친북 세력이 이 정권에 있다, 대통령 곁에 있다고 비판을 하는데도 청와대 쪽에서는 논리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엽 선생은 김대중 정권이 자신의 미국 방문을 막고 있을 때 자신을 비판한 당시에 어떤 좌파 학자를 상대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세상에는 절대적인 천재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대해 보려고 헛되이 많은 애를 썼지만, 여기 남한에 와서는 천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들이 풍기는 냄새 때문이다. 아마도 젖 비린내인 것 같다. 한국에서 백면서생, 식자우환, 배운 무식자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황정엽 선생을 비판하는 데 대한 아주 유머러스한 반박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세상에는 절대적인 천재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대해 보려고 헛되이 많은 애를 썼지만, 여기 남한에 와서는 천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들이 풍기는 냄새 때문이다. 아마도 젖비린내인 것 같다. 많은 분들은 황정엽 선생이 남한에 있는 간첩들의 명단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추측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것은 국정원한테 물어봐야 될 이야기인데, 그보다도 더 큰 정보 몇 개를 가지고 오셨죠. 황정엽 선생이 와서 비로소 우리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의 실권자는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었다. 김일성, 김정일 공동정권이었다 하는 사실이었고, 북한에는 온건파, 강경파가 없다. 그건 다 남한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 문제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북한은 그때 94년에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모든 핵 개발을 중단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황정엽 선생은 그게 아니다. 핵개발 담당 전병호가 오더니 이제는 파키스탄하고 협력해야 한다. 파키스탄하고 협력해가지고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게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요인 몇 사람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정보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요리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원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박정희 두 위대한 대통령의 대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또 황정엽 선생은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하는 것만큼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을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를 했습니다. 황정엽 선생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